숨소리가 I have 얼결교한다. no choice but to 땀과 do 그의 this. 값비싼 향수 냄새가 Please, 뒤섞인 don't. 공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최민준의 등이 활처럼 휘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나는 천장에 기하학적인 무늬를 셌다. 하나 둘 셋. 저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향하는 완벽한 대칭. 건축가는 분명 강박증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움직임이 격해질수록 내 정신은 더욱 선명하게 멀어졌다. 이것은 내가 통제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몸은 그에게 내어주되 마음은 단 한 조각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감각은 날카로웠다. 그의 손가락이 내 허리를 감싸는 압력 피부가 스치는 마찰음, 절정을 향해 치닫는 그의 거친 호흡. 나는 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나와 분리시켰다. 이것은 섹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소음을 잠재우기 위한 의식이었다. 내면에서 비명을 지르는 과거의 망령들을 잠재우기 위한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구속 없는 쾌락을 나는 찰나의 망각을. 감정이라는 성가신 변수는 우리의 관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미래를 묻지 않았다. 완벽한 거래였다. 서연아,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파고들었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닌 칠흑 같은 어둠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였다. 나는 그 기억을 밀어내기 위해 그의 어깨를 더 강하게 끌어쥐었다. 손톱이 그의 피부를 파고드는 감각에 집중했다. 고통은 현재를 인지시켰다. 그래, 나는 지금 여기 민준의 오피스텔 침대 위에 있다. 안전하다. 그가 내 위로 무너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심장이 내 귓가에서 격렬하게 울렸다. 낯선 심장 소리. 내 것이 아닌 소리.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몸을 일으켜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언제나와 같은 의례적인 입맞춤. 고맙다는 인사도 사랑한다는 속삭임도 없는 그저 끝을 알리는 신호. 그가 침대에서 빠져나가 옷을 입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여전히 천장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 소리, 벨트를 매는 소리, 시계를 차는 소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 소리들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짧은 대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그의 흔적이 남은 시트는 차갑게 식어갔다.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언제나 그랬다. 격렬한 행위가 끝나고 나면 소음이 잠시 멈추고 나면 더 크고 깊은 공허가 나를 집어삼켰다. 이것이 내가 자초한 일이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의 향기가, 그의 채취가, 그의 모든 흔적이 씻겨 내려갈 때까지 피부를 문질렀다. 내 몸이 다시 온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김이 서린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젖은 머리카락 감정이 지워진 눈동자 붉은 자국이 남은 입술. 저 여자는 누구일까? 강서연은 누구일까?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이하은이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단 한 사람, 내 가장 친한 친구. 여보세요. 서연아, 어떡해. 큰일 났어. 수화기 너머로 하은이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소의 발랄함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였다. 혜은아,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서진그룹.
그놈들이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해. 아빠가 쓰러지시고 나서 계속 기회를 엿보더니 이사들을 구슬려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어. 지금 긴급 이사회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혜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그녀의 오빠인 이도현이 임시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미혼 CEO라는 점은 보수적인 이사들에게 늘 불안 요소였다. 오빠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놈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운운하면서 오빠를 흔들고 있어. 미혼인데다 사생활도 깨끗해서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걸 약점으로 삼는 거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이 회사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나 뭘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는데 그게 먹히고 있다고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도현, 친구의 오빠.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늘 차갑고 날카롭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가 공영에 쳤다 하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나는 무력하게 물었다. 거대 그룹 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아, 나 진짜 미친 생각인 거 아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 혜은이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 사회가 원하는 건 오빠의 안정적인 모습이야. 약혼녀라도 있어서 곧 결혼할 거라는 확신만 줘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대. 근데 지금 당장 어디서 약혼녀를 구해. 그래서 말인데, 너 우리 오빠랑 결혼해 줄 수 있어. 물론 진짜 말고 서류상으로만 계약 결혼 같은 거 딱 1년만.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제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혜은이의 말이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결혼 내가 그것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자 이도현과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혜은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알아. 미친 소리인 거. 근데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너 말고는 이런 부탁할 사람도 없어. 서연아, 제발. 혜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울먹임으로 변했다. 그녀의 절망이 수화기를 넘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내게 유일한 가족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 그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공허함.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던 내 삶. 그런데 지금 혜은이는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이 텅 빈 껍데기뿐인 내가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어차피 내 인생은 망가졌다. 사랑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연극이라도 괜찮다면 나는 홧김에 혹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아니면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인 연극처럼 느껴져서 입을 열었다. 좋아, 할게. 그깟 결혼, 만약 그게 널 돕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수화기 너머에서 혜은이의 숨 멎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동안의 침묵, 그리고 그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오빠 들었어. 방금 서연이가. 그때였다. 혜은이의 목소리 뒤로 전혀 예상치 못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던 모양이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해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과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들었다. 이도현이었다. 그렇게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내 귓가에 선고처럼 박혔다. 방금 전 민준이 남기고 간 공허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거대한 혼돈과 당혹감이 채우기 시작했다.
장난처럼 던진 말이 현실이라는 족쇄가 되어 내 발목을 채우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이하은이 보내준 주소로 향했다. L&K 그룹 본사. 서울의 심장부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차갑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옅은 종이와 커피 그리고 돈 냄새가 났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 같았다. 최고층 대표이사 집무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방기라기보다는 거대한 광장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발밑에 펼쳐졌다. 가구는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작품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도시를 등지고 선 남자가 있었다. 이도현. 그는 어제 통화 속 목소리처럼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딱 떨어지는 검은색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가 나를 훑었다. 마치 값비싼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시선이었다. 안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의자에 앉으며 내게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나는 쭈뼛거리며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는 노트북 한 대와 서류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뭉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첫 장을 넘겼다.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하고 명료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 이도현, 과을, 강서연, 은, 갑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대외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 혼인관계를 맺는다. 본 계약은 상호 합의해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강요나 위압도 없었음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1년. 기간 만료 시 쌍방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혼 절차에 합의한다. 제3조 을례 의무. 대외 공식 석상 및 가족 모임에 갑의 배우자로서 동행한다. 계약 기간 동안 갑이 제공하는 거처에 거주한다. 혼인관계의 진실성에 의심을 살 만한 언행을 삼간다. 제4조 갑의 의무. 계약기간 만료 시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지급한다. 계약기간 동안 을의 주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필요를 책임진다.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계약 내용과 무관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 숫자에 잠시 숨을 멈췄다. 혜은이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다. 빚을 갚고 작은 가게를 열고 과거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는 돈. 이 거래는 갑자기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내 1년을 돈으로 파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를 정말로 안심시킨 것은 마지막 조항이었다. 제5조 상호 존중 및 경계본 계약은 철저히 비즈니스적 관계에 근거한다. 갑과 을은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접촉을 금한다. 감정적 교류 또한 본 계약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내게 구원이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내 주위에 안전한 벽을 쌓아주는 것 같았다. 그래, 이건 연극일 뿐이다. 나는 돈을 받고 연기를 하는 배우고 그는 내 고용주일 뿐이다. 감정은 없다. 접촉은 없다.
위험은 없다. 나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계약서는 빈틈이 없었다.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다행인지도 몰랐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선긋는 사람이 상대하기 편했다. 질문 있나? 어느새 서류를 다 읽은 나를 보며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럼 서명하지. 그가 책상 서랍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의 고급 만년필이었다. 내가 펜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칠 뻔했다.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 차가운 쇠붙이가 피부에 닿는 감촉, 귓가의 속삭이는 낮고 끈적한 남자의 목소리. 싫어, 안 돼.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을 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눈앞이 아찔했다. 이도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을 거두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해서 그가 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펜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을 뿐이다. 묻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나를 진정시켰다. 나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다시 펜을 잡았다. 이 계약은 나를 지켜줄 방패다. 이 남자는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가 보장하니까. 나는 이 사실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강서연. 내 이름 석자를 서명란에 적었다. 잉크가 존기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의 다음 1년을 그에게 저당 잡혔음을 실감했다. 내가 펜을 내려놓자 그가 서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겨 내 이름 옆에 그의 이름을 적었다. 이도현. 그의 필체는 그 사람처럼 날카롭고 단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다. 비즈니스적인 악수였다. 앞으로 1년 강서연 씨.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나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차가웠다. 이도현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집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흑과 백회색 외에는 다른 색을 찾아볼 수 없는 내부는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상자 같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내 방은 저쪽이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심하게 턱짓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내가 묵을 방은 그의 침실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문을 열자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지독히도 비개인적이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준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임시 거처. 계약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이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김 비서에게 연락해. 카드도 하나 보내줄 거다. 한도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용건을 마쳤다는 듯 뒤돌아서 자신의 공간으로 향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그게 전부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일어나기 전에 나갔고 내가 잠든 후에 들어왔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사는 유령과도 같았다. 가끔 식탁 위에 그가 마시고 남긴 커피잔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서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었다. 연극의 천막이 오르기 전까지 우리의 소통은 문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금요일 저녁 7시 본가 저녁 식사. 차를 보낼 테니 준비하고 있도록.
그의 문자는 늘 간결하고 사무적이었다. 나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L&K 그룹의 예비 며느리. 그 역할에 어울리는 옷은 어떤 것일까? 너무 화려해서도 너무 초라해서도 안 됐다. 나는 결국 무릎을 덮는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골랐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의 준비였다. 약속된 시간 펜트하우스 아래에는 검은색 세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이미 차에 타 있던 이도현이 보였다. 그는 나를 한번 훑어보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저 확인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차 안의 침묵은 숨 막혔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그는 서류를 검토했다. 우리는 곧 부부가 될 사이를 연기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멀었다. 그의 본가는 강북의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현대적인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로 고풍스럽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집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왔구나. 우리를 맞이한 것은 이도현의 어머니였다. 우아하게 나이를 먹은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지만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 말고 우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혜은이만이 우리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신문회나 다름없었다. 그래, 서연양이라고 했나. 혜은이 친구라는 건 들었다만 둘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까워졌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가시를 품고 있었다. 나는 준비한 대답을 애써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아, 저희 예전부터 혜은이 통해서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돼서 우연이라 이 회장이 낮게 읊조렸다. 그의 눈은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도현이 내 말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내 의자를 자신의 쪽으로 살짝 당겨 앉히며 등바디에 팔을 둘렀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혜은이 졸업식 때 처음 보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재회했을 때 더 이상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둘렀습니다. 갑작스럽게 놀라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나조차도 잠시 그게 진실이라고 착각할 뻔했다. 그의 눈빛은 따스했고 나를 향한 미소는 꿀처럼 달콤했다. 며칠 동안 마주친 적도 없는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걸까? 진짜 위기는 식탁 아래에서 찾아왔다. 이 회장이 내 가족에 대해 묻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순간이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그의 커다란 손이 테이블 아래로 다가와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계약서에 5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접촉을 금한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뺄 수 없었다. 그의 부모님과 하은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하다. 사무실에서 악수했던 차가운 손이 아니었다.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내 손을 그는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너무나도 사적이고 너무나도 다정한 손길이었다. 그의 온기가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인가?
아니면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다정한 연인인가? 무엇이 연기고 무엇이 진실인가?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영이 덕분에 그의 부모님의 의심도 어느 정도 누그러진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택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지 그가 내 손을 놓았다. 따뜻했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언제 다정했냐는 듯 그는 다시 얼음 같은 CEO 이도현으로 돌아와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사이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각자의 방문 앞에서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수고했어. 마치 임무를 완수한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나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댔다. 오늘 밤 나는 이도현이라는 남자의 두 개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얼굴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혹은 둘 다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본가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 우리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피했지만 그 회피 속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어색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완벽하게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가 그의 예측 불가능한 이중성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그를 관찰하는 버릇이 생긴 것은 그때부터였다.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잠에서 깼을 때였다. 부엌으로 가던 복도에서 그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문틈으로 엿본 그는 책상 위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다. 낮 동안 그를 감싸고 있던 완벽한 갑옷은 어디에도 없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다. 피로에 지친 한 남자의 맨얼굴. 나는 그 모습에서 낯선 연민을 느꼈다. 저 단단한 어깨 위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 걸까? 작은 변화들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침 부엌 식탁 위에는 갓 내린 커피 한 잔과 함께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당신 것, 그의 필체였다. 또 다른 날에는 내가 예전에 혜은이에게 무심코 좋아한다고 말했던 화가의 두꺼운 화집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내가 한 말들을 어쩌면 나 자신도 잊어버린 사소한 것들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도 연기의 일부일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사소한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뭘까? 계약서의 어떤 조항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나는 그의 행동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작은 배려들은 마치 따뜻한 물방울처럼 내가 수년간 쌓아온 얼음벽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과거가 나를 덮쳤다. 그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복도에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저 멀리서부터 구두발 소리가 다가왔다. 또각또각.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미친 듯이 울렸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며 나를 집어삼켰고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찾았다.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눈을 떴지만 악몽의 잔상은 사라지지 않고 방 안을 떠돌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웅크렸다. 어둠이 침묵이 고독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잠옷 차림의 이도현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금껏 내가 본 중 가장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의 첫 반응은 내게 달려오는 것이었지만 그는 침대 몇 걸음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아마도 사무실에서 내가 보였던 과민한 반응과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는 내게 다가오는 대신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를 내려다보지 않고 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예상 밖이어서 나는 공포 속에서도 잠시 숨을 멈췄다. 강서연 씨, 그가 불렀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다. 나예요, 이도현. 여긴 당신 방이고 펜트하우스입니다. 당신은 안전해요. 그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현실에 붙들어 매려놓은 듯 명확한 사실들을 나열했다. 손에 닿는 시트에 감촉이 느껴집니까? 침대 옆에 스탠드 조명이 보이나요? 나는 그의 말에 따라 고개를 돌렸다. 부드러운 시트, 은은한 조명. 그의 목소리는 혼돈에 빠진 내 정신을 위한 닷과 같았다. 나와 같이 숨을 쉬어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그는 내가 진정될 때까지 그 자세 그대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를 이끌었다. 그의 침착함이 내 공황을 잠재웠다. 서서히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악몽의 잔상이 옅어지며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공포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지독한 피로와 수치심이 밀려왔다. 내 가장 약하고 추한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말았다. 그는 내가 완전히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물었다. 물 좀 갖다 줄까요?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후 물 한 잔을 들고 와 나에게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문을 조금 열어두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닫힌 문틈으로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빗줄기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늘 두 가지였다. 귀찮아하며 무시하거나 혹은 병적인 호기심을 보이며 파고들거나.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내 상처를 캐묻지 않았고 나를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존중했다. 내 고통의 시간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나 자신을. 그날 밤 이도현은 내 얼음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을 열었다.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바로 그 문을. 그리고 그는 그 문턱을 넘지 않고 그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빗줄기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L&K 그룹의 가장 큰 비즈니스 이벤트였다. 나는 수억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이었고 그는 비할 데 없이 잘생긴 신랑 인형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얼굴도 모르는 하객들이 우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공허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이며 이 지루한 연극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연극의 절정은 주례사 앞이었다. 버진 로드를 걸어 그에게 다가갈 때 나는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미세한 긴장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섰을 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신랑 이도현 군은 신부 강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주례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쳤다.
내 모든 신경은 나를 향한 그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차례가 되었다. 혼인 서약, 이 연극의 가장 위선적인 대사를 읊어야 할 시간. 나 이도현은 그가 입을 열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서연을 나의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코 변치 않을 것을 이 자리에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정해진 대사였다. 하지만 그는 나를 오직 내 눈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눈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연기가 아닌, 거짓이 아닌 너무나도 절실하고 진실된 어떤 감정의 편린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솟구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연기력 때문이라고, 나 자신이 이 연극에 너무 몰입한 탓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결혼식과 피로연이 모두 끝나고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을 때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거대한 가면 무도회가 끝난 뒤에 적막감. 그는 현관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나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지난번과 똑같은 임무를 마친 동료에게 건네는 듯한 말투였다. 그는 자기 방으로, 나는 내 방으로. 다시 우리는 두 개의 섬이 되었다. 나는 몸을 조이던 드레스를 벗어 던졌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없었다. 나는 이제 법적으로 그의 아내였다. 이 낯선 남자의 아내, 현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다. 이 넓고 텅 빈 방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나는 방을 나와 발코니로 향했다. 발코니로 나가는 유리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 재킷은 벗어 소파에 던져두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였다. 냉철한 CEO가 아닌 그저 홀로 서 있는 한 남자. 내가 다가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이 안 오나? 네. 나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그 아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지금 내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어릴 땐 저 불빛들을 보면서 언젠가 내 손으로 저것보다 더 멋진 걸 만들겠다고 다짐했었지. 그는 결혼식이나 회사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차가운 사업가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어 했던 소년의 모습. 그는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위에서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 담담하게 말했다. 불평이나 하소연이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그러다 그가 문득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강서연 씨는 당신은 어떤 꿈을 꿨지?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진솔해서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질문이었다. 내 꿈. 그런 게 있기는 했었나?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작은 꽃집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잠시라도 행복해지는 그런 공간을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꿈. 하지만 그는 비웃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내 존재 자체에 관심을 보여준 것이 얼마만인지 밤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가 내가 어깨를 움츠리는 것을 보았는지 말없이 실내로 들어가 커다란 캐시미어 담요를 하나 들고 나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담요를 펼쳐 내 어깨와 자신의 어깨를 함께 감쌌다. 따뜻했다. 우리는 어깨를 맞댄 채 하나의 담요 아래에 있었다. 어떤 위협도 요구도 없는 순수한 온기. 피부가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잿빛 도시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드는 새벽의 풍경.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 어떤 격렬한 행위보다도 이 순간의 평온한 친밀감이 내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아침 햇살에 드러난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의 한 구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녹아내리고 있었다. 발코니에서의 새벽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달라졌다. 우리는 여전히 계약서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벽 너머로 서로의 존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밤늦은 불빛은 더 이상 그냥 불빛이 아니었고, 내가 아침 식탁 위에 차려놓는 간단한 샌드위치는 더 이상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말없는 대화였고 조심스러운 탐색이었다. 회사의 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중요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그는 거의 집에도 들어오지 못했다. 어쩌다 마주친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철 같던 남자가 조금씩 마모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상한 통증을 동반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다.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다. 나는 잠든 척했지만 그의 지친 발소리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도 그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틈으로 본 그는 엉망이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두어 개 풀어져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청음망은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다. 그 순간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두려움도 경계심도 모두. 내 눈에는 오직 상처 입고 지친 한 남자만이 보였다. 나는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내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잠시 그의 어깨 위에서 손을 망설였다. 이 선을 넘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의 고통이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그의 단단한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리고 굳어있는 근육을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내 손길에 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내 손등을 덮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내 마사지를 멈추게 한 채 천천히 의자를 돌려 나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 CEO 이도현은 없었다. 완벽한 연기자도 없었다. 오직 수년간 억눌러온 지독한 갈망과 고통과 그리고 나를 향한 애틋함으로 온통 흔들리는 한 남자의 영혼만이 있었다. 하지마.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제발 멈춰달라는 애원이었다. 이 이상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비명이었다. 왜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나를 붙들 듯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당신이 그렇게 만지면 내가 멈출 수가 없어.
어라고. 몇 년을 참았는데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당신을 원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서연아.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내 성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그 고백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방 안의 모든 공기를 태워버리는 것 같았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벽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는 숨막히는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부서지기라도 할 듯 조심스럽게 감쌌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가 동시에 나의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숨과 함께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볍게 나의 반응을 살피듯, 그리고 내가 그를 밀어내지 않자 점점 더 깊고 절박하게 파고들었다. 순간 과거의 그림자가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소독약 냄새 차가운 손길.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다. 그는 즉시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거칠게 나를 다루는 대신 부드럽게 뒤로 물러나 자신의 이마를 내 이마에 기댔다. 우리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야, 그가 내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봐. 나야, 이도현. 무서워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그의 눈빛이 악몽의 잔재를 몰아냈다.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오직 나만을 담고 있는 진실된 감정을 보았다. 나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내기로 선택했다. 내가 먼저 그의 입술을 찾아 다시 입을 맞췄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그는 나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그의 품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그는 나를 침대 위에 눕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내 옷을 하나씩 벗겨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몸을 비추었다. 그는 내 몸에 남은 희미한 상처, 자국들 위에도 입을 맞췄다. 마치 나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전부 감싸 안아주려는 듯이 그의 손길과 입맞춤이 닿는 곳마다 잠들어 있던 내 몸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났다. 쾌락을 위해 도구처럼 사용되던 몸이 아니었다. 오롯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소중히 다뤄지는 나의 몸.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내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나를 이끌었다. 그가 마침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침범이 아니었다. 그것은 귀환이었다. 잃어버렸던 나의 반쪽을 되찾는 듯. 단 완전한 충만감. 우리는 하나의 몸처럼 얽혀 서로를 탐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다. 영혼의 교감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을 서로의 온기로 녹여내는 치유의 의식이었다. 절정의 순간 쾌락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모든 벽을 허물고 그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찾은 벅찬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나를 놓지 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내 인생 처음으로 완전한 안전함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의 계약서는 조용히 완전히 소멸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떴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날카로운 선들은 부드러워져 있었고 단단히 닫혀있던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평화로움에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잊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파고들었다. 어젯밤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걸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사이에 명확했던 계약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싹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희망이 무서웠다. 그가 눈을 떴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방 안에는 수만 가지 질문들이 떠다니는 듯한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거창한 사랑 고백이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내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단순하고 다정한 손길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는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 우리 둘을 위한 아침 식사를 만들었고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은 미묘한 친밀감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그가 집을 나서기 전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몇 년을 참았는데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어젯밤 그가 뱉어냈던 고백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격정적인 순간에 나온 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절실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결혼 서약식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의 강렬한 눈빛,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베풀었던 사소한 친절들, 내 악몽 앞에서 보여주었던 놀라울 오자, 인내심과 배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비즈니스 계약을 이행하는 남자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 결혼이 적어도 그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하윤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대박. 끝났어. 우리 오빠가 해냈어. 수화기 너머로 하윤이의 흥분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주총회는 이도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고 했다. 그의 능력과 더불어 안정적인 결혼 소식이 주주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다는 것이었다. 혜은이는 축하 파티를 해야 한다며 당장 펜트하우스로 오겠다고 했다. 얼마 후 샴페인을 들고 나타난 하은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다. 어라 뭐야, 둘이 분위기 왜 이래?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눈을 샅샅이 훑었다. 내가 부끄러움에 시선을 피하자 혜은이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대박,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오빠가 몇 년을 너만 보고 살았는데 잘 됐네. 잘 됐어. 너 그거 알아, 오빠? 서재 책상에 몇 년째 네 사진이 있는 거. 하윤이가 기쁨에 겨워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사진이라고. 내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연이는 그제야 자기가 실언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그냥 옛날에 내가 너랑 같이 찍은 사진 준 적이 있었는데 오빠가 그냥 언제부터 내 사진이 그 사람 책상 위에 있었냐고 물었어. 하연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혼란스러웠다. 배신감, 당혹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늦은 밤 그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일에서의 승리로 인한 복이 드문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있는 내 굳은 표정을 본 순간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무슨 일이야? 하연이가 다녀갔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사진에 대한 이야기. 몇 년 동안 당신 책상 위에 있었다는 내 사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L&K 그룹의 총수로서 보여주던 그 완벽한 평정심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상처받기 쉬운 맨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의 무거운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전부 사실이었군요.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전부 다. 처음부터.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맞아.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하연이 졸업식에서 당신을 처음 봤어. 당신이 웃고 있었는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그때부터였어. 당신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당신 주위에 얼마나 높은 벽을 쌓아두었는지도. 다가가고 싶었지만 당신이 결코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지.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러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고 혜은이가 전화로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을 때 나는 그걸 신호라고 생각했어. 끔찍하고 비겁하고 절박한 마지막 기회라고.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알아. 당신을 기만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방법 말고는 당신의 벽을 넘을 방법이 내가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줄 기회를 가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의 고백은 변명 없이 처절할 정도로 솔직했다. 나의 우연한 결혼은 사실 한 남자가 수년간의 짝사랑을 걸고 벌인 필사적인 계획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엄청난 진실 앞에서, 그가 내 앞에 남김없이 드러내 보인 진심 앞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은 지진과 같았다. 내가 딛고 서 있던 세상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우연도 계약도, 심지어는 그가 보여주었던 냉정함마저도 모든 것이 나를 얻기 위한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아니다. 나는 그가 연기한 인물을, 내 상처를 보듬어 주던 다정한 남자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실제하는가? 아니면 그 역시 나를 올가매기 위한 정교한 가면이었을까? 과거의 상처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내 목을 조여왔다. 사랑은 통제다. 사랑은 소유다. 사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내가 겪어온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해왔다. 이도현의 사랑은 내가 겪어온 그 어떤 방식보다도 더 치밀하고 더 압도적이며 더 무서웠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에게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만 했다. 그의 눈을 보고 있으면 그가 내뿜는 절절한 진심에 내가 잠식당해 버릴 것만 같았다. 거짓말. 내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의 그 전문가 행세도 차가운 표정도 전부 다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야. 재미있었어. 상처 입은 여자가 당신이 파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내 말은 비수였다. 그를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 단어들을 골라 던졌다. 그를 밀어내야만 했다. 그가 내 성벽 안으로 더 들어오기 전에 그를 내쫓아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당신도 똑같아. 나를 망가뜨렸던 그 인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비명을 질렀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소유욕이지 통제욕이라고. 당신은 그저 망가진 장난감을 발견했고 그걸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야.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내 말이 그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려 내 방으로 계약서가 보장해 주었던 나의 안전한 공간으로 도망쳤다.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다. 어젯밤 그에게서 느꼈던 희망의 잔재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헤집었다. 잠시나마 행복을 꿈꿨던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고독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했다. 희망의 맛을 알아버린 뒤에 찾아온 절망은 더 깊고 어두웠다. 그는 내 방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중에는 애타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가 부르는 내 이름을 외면했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2개의 섬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사이에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다음 날 오후 잠긴 방문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조용히 밀려 들어왔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가 쓴 편지였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시작한 방식은 잘못됐어. 내 이기적인 계획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공포를 주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미안해. 나는 당신을 통제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단지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내 방식이 내가 치유하고 싶었던 바로 그 두려움을 당신에게 다시 안겨주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 편지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우리의 계약은 아직 한 가지 면에서 유효해. 당신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 만약 당신이 떠나기를 원한다면 나는 즉시 이 결혼을 무효로 돌리겠어. 계약했던 돈과 모든 것은 약속대로 당신 것이야. 나에게는 처음부터 당신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려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과거의 남자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 발악했다. 그들은 분노하고 협박하고 내게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도현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도망칠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나를 그 모든 계획의 종착지인 나를 기꺼이 놓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이 이타적인 사랑은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다. 사랑은 통제라는 내 세상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주저앉았다. 나를 몰아치던 분노와 공포의 폭풍 속으로 그의 마지막 행동이 만들어낸 거대한 혼란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다. 그가 나를 기꺼이 놓아주겠다는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나를 떠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내가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이 그의 이 마지막 한 수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건넨 편지에는 내 방문 앞에 며칠 동안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잠긴 문 안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였다. 그것은 이도현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과거와 그 과거가 만들어낸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내 방 안에서 수없이 과거를 복기했다. 나를 망가뜨렸던 차가운 손길, 끈적한 목소리, 폭력적인 사랑. 그 기억들은 내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흉터였다. 나는 그 흉터를 보호하기 위해 내 주위에 성벽을 쌓았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육체적 관계를 감정적 방패로 삼으며 살아왔다.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 어두운 기억의 배경 위로 나는 이도현과의 순간들을 하나씩 올려놓아 보았다. 과거의 남자들은 나에게 요구하고 빼앗고 나를 침범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물었다. 괜찮아. 악몽에 시달리는 내 곁에서 그는 나를 만지는 대신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를 맞추며 나를 현실로 이끌어 주었다. 과거의 남자들은 나를 통제하고 소유하고 가두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과거의 남자들은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타적이었다. 발코니에서의 담요 아침 식탁 위의 커피,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위해 자신의 행복마저 포기하려는 그의 마지막 편지까지, 나는 마치 판사처럼 내 마음의 법정에서 과거의 증거와 현재의 증거들을 나란히 늘어놓았다. 결론은 명백했다. 그는 이도현이라는 남자는 내가 겪어왔던 그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그의 계획을 다시 생각했다. 이전에는 악의적인 조종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식자가 덫을 놓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옹성 같은 벽에 둘러싸인 여자를 사랑하게 된 한 남자의 서툴고 절박하고 어쩌면 어리석기까지 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법을 몰라서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아주 작은 틈을 얻기 위해서. 그의 계획은 나를 상처 입히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를 지키고 치유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 방법은 서툴렀을지 몰라도 그 의도는 사랑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손에는 그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한쪽 길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돈을 받고 이곳을 떠나 다시 외로움이라는 안전한 감옥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쉬운 길이었고 내 안의 두려움이 속삭이는 길이었다. 그 길의 끝에는 과거의 승리가 있었다. 다른 한쪽 길은 이 방문을 여는 것이다. 내 방을 걸어나가 그에게로 향하는 길. 그것은 무서운 길이었다. 누군가를 믿고 다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만이 진짜 미래로 치유로, 그리고 사랑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진정한 치유는 더 높은 벽을 쌓아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증명해 보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 벽을 허물 용기를 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내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임을 느꼈다. 나는 믿음을 선택했다. 무섭고 두려운 길을 선택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방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철컥하는 소리가 고요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방 밖으로 나섰다. 며칠 만에 나온 거실은 낯설 만큼 넓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회사에 있을까? 아니면 이미 나를 포기하고 떠나버린 걸까? 어쩌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잠시 엄습했다. 그때 복도 끝 그의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서재를 향해, 나의 미래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의 서재 문을 밀어 열었다. 서재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거기에 있었다.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창밖의 도시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저며왔다. 내가 들어서는 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충격과 불신,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으로 커졌다. 그는 내가 환영이라도 되는 듯 움직이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지우고 나는
그의 의자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내 입술로 가져갔다. 그의 차가운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나의 항복이었고 신뢰의 표현이었으며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나 안 가요. 내가 속삭였다. 어디에도 안 가. 당신을 선택할래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넥타이를 풀어내리며 그의 입술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였다. 두렵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내가 마침내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 싶었다. 우리의 두 번째 입맞춤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심스러운 행위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기쁨과 환희의 행위였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배려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사랑에 응답하는 동등하고 열정적인 파트너였다. 그가 나를 안아들어 침실로 향하는 동안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그가 한때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의 몸을 경배하듯 어루만졌다. 그의 단단한 가슴 넓은 어깨, 그리고 내 이름만을 애타게 부르는 그의 입술까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욕망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비로소 자유롭게 피어났다. 우리의 몸이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열정과 함께 속삭임과 미소가 오갔다. 그것은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춤과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숨을 골랐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 마음속에서 벌어졌던 긴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를 기꺼이 놓아주려 했던 그의 마지막 편지가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의 증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낡고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가져왔다. 우리의 혼인 계약서였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내 눈앞에서 그 종이를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버렸다. 우리의 거짓된 시작을 상징하던 마지막 잔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계약을 하죠. 내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댄 채 웃으며 말했다. 제1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한다. 제2조,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믿는다. 제3조, 그냥 서로 사랑한다. 그는 대답 대신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우리의 새로운 계약에 서명했다. 몇 달이 흘렀다. 나는 내 작은 꽃집 카운터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장미줄기를 다듬고 있었다. 내 오랜 꿈이 이루어진 공간.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했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내 입가에 걸려 있었다.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닌 내 남편. 그의 손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을 나누었다. 우리의 시작은 이상하고 뒤틀려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새겨진 상처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여전히 내 일부로 남아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이제 내가 이겨낸 싸움의 흔적이자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알려주는 훈장일 뿐이다. 사람들은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그의 사랑은 나를 수동적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의 사랑은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과 무한한 용기를 주었다. 행복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다. 행복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꺼이 서로의 손을 잡기로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심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행복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행복은 어떤 모양인가요?